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문화사까지에서 마무리가 됐죠. 이 시간에는 근세, 조선시대 때 문제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제는 274쪽입니다. 274쪽에 근세 정치사의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을 옳은 것은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정도전 아시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개혁 공신이죠. 조선 경국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도전이 추구했던 정치는 국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죠. 재상 중심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신 중심의 정치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박스 안의 얘기입니다. 자, 첫째 줄 몇 개만 좀 읽어봅시다.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했으니 임금의 왕 바로 총재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그랬죠. 총재는 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그러므로 상이라니 곧 보상한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얘기하고 있는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이러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있죠. 일본의 육조 직계제와 이번에 사관원의 독립은 다 태종대 때입니다. 물론 이제 세조 때도 육조 직계제 나오죠. 이거는 왕권 강화책이죠. 육조 직계제는 조선의 통치 체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국왕이 있고요. 왕 밑에 누가 있냐면은 의정부라고 하는 정책 의결기구가 있고요. 이한 육조가 있죠. 자, 육조의 기능은 뭔가요? 시행하는 기구죠. 시행. 정책 시행이고요. 의정부는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왕은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결재권자죠. 조선시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은 6조에서 먼저 의정부에 건의를 하죠. 의정부에서 의결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결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해당 부서로 하달하는 거죠. 정책 결정 과정이 이런 순서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 실무관청에서 보고하면은 의결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재갈하면은 의정부를 통해서 해당 관청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의정부 서사제라고 그래요. 또는 재상합의제라고 그러죠. 재상합의제. 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심의한다는 겁니다. 심의. 서사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정부의 정책 결정을 무시하죠. 왕명이 바로 해당 관청으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조 직계제라고 그래요.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를 얘기하죠. 또 왕권 강화 요소라고 하면 왕권 강화의 핵심 관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승정원하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가 있어요. 왕명 출납. 의금은 특별재판소죠.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예요. 대신 이제 왕 또는 길권의 의정부라든가 육조의 기능을 견제하는 관청도 있어요. 그 견제하는 관청이 뭐냐면은 3사입니다. 3사. 그래서 의정부 3사, 왕권 견제, 그다음에 승정원, 의금부,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 뭐 이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튼 1번, 2번은요, 전부 다 왕권 강화 요소예요. 세 번째, 의정부 서사제. 이게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신 중심의 정치라는 얘기죠. 4번에 집현전설, 집현전 학술기구예요. 세종대 때 집현전은요, 성종대 홍문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홍문관은 되면서 3사가 돼요. 그래서 3사가 그럼 뭘 얘기하나요? 사헌부, 감찰, 사관원, 간쟁. 그 다음에 홍문관께서 학술기구예요. 여기 양사라고 그래서요. 서경과 간쟁, 봉박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5번에 비변사 기능의 강화는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죠. 왜란 이유죠. 그래서 정도전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책, 재상 중심의 정치, 신 중심의 정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자, 헐릉이라서 헐릉. 헐릉은 누구의 능이냐면은 태종 이방원의 무덤이에요.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에 보면은 헐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릉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에 올랐으며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나오죠. 이방원이란 말이에요. 육조 직계절세에서 왕권을 강화한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헐릉입니다. 오늘 문화사에서 릉이 있어죠. 릉은 왕과 누구의 왕비의 무덤을 뭐라고 그래요? 릉이라고 그러죠. 헐릉. 또 뭐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뭐라고 그러죠? 건원릉이라죠. 건원릉. 뭐 이런 식으로 정릉, 또는 그 영릉에서 뒤에 릉자가 붙어 있는 것은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태자나 태자 빈, 또 세자나 세자의 부인의 무덤에는 뭐가 붙죠? 원. 무슨 원. 그렇죠. 태자나 누구? 태자 비. 의 무덤에는 뒤에 뭐가 붙는다? 원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원. 일반 개인의 무덤에는 뭐가 붙냐면 묘자가 붙습니다. 묘. 아시죠? 묘. 또 일반 그 장남이 아닌 태자가 아닌 그 밑에 뭐 둘째, 셋째 아들도 있을 거고 셋째 왕자도 있을 거고요. 또 딸도 있겠죠.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죄다 묘자가 붙습니다. 뭐 발에 보면 정혜공주묘 또 정효공주묘 이렇죠. 묘자가 붙고요. 또 이렇게 이제 붙는 무덤도 있어요. 총자입니다. 뭐 천마총, 무용총 그러죠. 그러니까 요 총자가 붙은 무덤은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가 있어 없죠. 주인공을 알 수가 없고요. 유물, 이 무덤에서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물을 대표적인 유물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천마도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천마총. 또 장군총 이러죠. 큰 무덤. 장군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 수장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무덤이라서 장군총 그러죠. 뒤에 총자는 그러한 무덤에 총자를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헐릉에서 왕과 왕비의 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지금 태종 이방원이 된 얘기예요. 자, 사병혁파, 호패법 시시 다 이방원의 업적입니다. 국왕의 업적에서 왕권과 업적이죠. 훈민정음은 세종이죠. 세종대 때 훈민정음이 창제됩니다.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가 되어 있죠. 훈민정음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한글이라고 하죠. 한글. 점자입니다. 점자. 점자의 반대가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시각장애인의 글자를 점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런 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걸 한글이다, 우리의 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종이 창안한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점자는 누가 만드냐 하면 점자는요 박두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냐면 훈맹정음이라고 그래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 훈맹정은 뭔가요? 바로 시각장애인,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글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1926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이 한글날 해가지고 우리가 10월 9일에서 국경일로 정해졌죠. 훈맹정음의 날도 있어요. 11월 4일입니다. 훈맹정음의 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글은 세종.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합니다. 세조. 육전체제로 편찬하기 시작해서 예종대 완성이 돼요. 반포는 누구 때? 성종대 반포가 됩니다. 근데 세조 때요. 호전하고요. 형전은 이미 세조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종대 나머지 것이 다 완성이 돼요. 뭐 이조, 이전, 또 예, 병, 공, 전, 이 예종대 완성이 돼요. 세조 때 2개만 완성이 되고요. 성종대 때 가죠. 성종대 4번에 걸친 개정을 합니다. 후에 앞으로 개정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반포를 합니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정이죠. 경국대전입니다. 자, 하여튼 태종 이방원의 업적, 그럼 여기서는 기억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하겠습니다. 미출진 왕이 제의한 시기에 사실 옳지 않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요. 이 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달력 또 아라비아의 달력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마지막 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달력이 있습니다. 칠정산이라고 그러죠. 월화수목금토일 얘기래요. 칠정. 세종대 때 업적이죠. 자, 세종의 업적이 아닌 것은 이런 얘기인가요? 1. 집현전 설치. 집현전. 학술기구입니다. 이 집현전이 나중에 성룡대 때 아까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홍문관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홍문관. 학술기구예요. 두 번째, 공법 제정시. 공법. 공법은 세법을 공법이라고 그랬죠. 조선의 경제제도에서 나오죠. 공법입니다. 세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을 제정할 때 전분, 육등법하고요. 연분, 구등법이 있어요. 전분, 토지를 뭐 한다는 거죠? 6개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분이라고 그래요. 연분이라고 하는 건 수확량을 1년에 이제 1년 할 때 년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수확량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은 풍흉을 기준해서 몇 개 등급으로? 9개 등급으로. 토지를 뭘 기준해서 6개 등급으로 나누냐 하면 토질, 그러니까 비옥도입니다. 토지를 기준해 가지고 1등전에서 6등전으로 나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분 육등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크기만 달라요. 이거는 크기만. 똑같은 일결이지만 크기가 다 달라. 이것도 일결이고요. 이것도 일결이고요. 이것도 일결이고요. 또 뭐 이것도 일결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등급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다 일결이에요. 일결. 근데 수확량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해서 나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거든요? 세금은 풍흉 1년 생산해가지고요. 연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기준해서 최하 4주에서 최고 얼마? 20두까지 걷어진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분 구등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분 육등법하고요. 연분 구등법의 요 세법이 우리가 뭘 한다? 공법이 한다. 우리가 최초의 국민투표입니다. 약 17만여 명의, 그날 18만 명 정도 되죠. 17만여 명의 백성들, 관리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직접 참고합니다. 그래서 찬, 약 10만 명 정도 되고요. 반대, 약 7만여 명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투표라고도 일합니다. 공법이죠. 세종이죠. 자, 3번에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하고 서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정비했다. 이건 억불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종에 세종대 때 교종에 18개, 그다음에 선종에 몇 개? 18개에서 총 36본사 제도를 만들어요. 불교를 국가가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제재하는 겁니다. 세종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전상용소를 설치하고 조선왕조의 체계적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육전상용소의 설치는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경국대는 육전체제로 되어 있다. 호형, 이의 병곡에서 육전체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종대 때 완성이 됐고 성종대 반포가 된 뭐라고요? 조선왕조의 기본 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이란 얘기는 뭐예요? 나라를 경영한다는 거죠. 경국.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대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에서 이제 성종 연간에 걸친데요. 이 육전상용소는 세조 때 설치가 된 거죠. 5번.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등의 과학기술이 제작됐다. 세종대 때의 과학기술이죠. 장영실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됐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세조, 나머지 세종대 때 업적에 해당이 되겠네요. 4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는 뭐냐 했더니 대성년도 보이고, 대성년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 줄에 보면 명륜당도 있습니다. 명륜당은 강당입니다. 요즘에는 강의실이에요. 그리고 영조 때는 이 건물 입구에, 여기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어디에요?
조선의 국립대학 성균관이죠. 야, 성균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 칠제라는 전문 강좌가 있다. 이 고려시대 때 나옵니다. 고려 때는 관학과 사학 중에서 뭐가 더 융성합니까? 사학이 훨씬 더 융성합니다. 그러니까 관학이 위축되니까 관학 진흥을 위해서 예종대 때에 국학, 칠제를 설치합니다. 국학, 국립대학이에요. 칠제 그러면 1제에서 6제까지는 뭐를 하고? 유학제다 그래서요. 유학 공부, 즉 문 공부를 하고요. 칠제는 마지막 칠제는 무학제라고 그래서 무술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국학 칠제래요. 두 번째, 채충에 처음 설치가 됐다. 고려시대 때 채충이죠. 그래서 고려의 채충 그러면은 뭐가 있죠? 구제학당입니다. 구제학당. 아곡회 학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충이 구제학당을 두고 퇴임을 하고 나서요. 퇴직하고 나서 자기 집에다 설치합니다. 구제학당을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채충은 이제 지공고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오는 겁니다. 이게 학원이에요. 요즘 얘기하는 사학이죠. 그러니까 관학이 위축되니까 관학 진흥을 위해서 예종대 이라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채충의 시호가 문헌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는 구제학당은 문헌공도라고도 일합니다. 그의 시호를 따서 도는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채충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이런 얘기죠. 채충이 이제 사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후학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채충을 뭐라고 그래요? 해동공자다. 우리나라의 공자다 그랬어요. 중국 춘추시대 때 공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동공자는 얘기는 중국의 공자가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3,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채충이 제자들 양산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동, 동국 또는 뭐 태동, 청국 다 우리나라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고려시대 때 구제학당이에요. 자, 3번은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괴됐다. 교수, 훈도는 선생님이에요. 요즘에. 조선의 향교입니다. 지방에 설치했던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향교를 얘기하고요. 4번은 평민자재에게 경전과 무예를 가르쳤다. 이런 교육기관이 고구려 5세기 때에 장수왕대 평양천도 이후에 경당이 설치가 됩니다. 신라의 6세기 때 화랑도가 있죠. 진흥왕대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청대했던 19세기 말에 가면 근대 사립학교가 있어요. 시초죠. 원산학사예요. 자, 요 교육기구의 공통점은 글공부, 무술공부, 또 누구죠? 평민자재들, 얘네들이 입학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이 교육기구에서는 충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5번,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성현에 대한 제사도 지냈다. 어디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 대성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교 성현에 대한 제사도 지냈습니다. 성균관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5번 얘기했습니다. 자, 뒤에 다음 장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들은 15세기 후반 정계에 진출한 김종직 그리고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차례 사화로 큰 피해를 당했다. 김종직 나오면 누구예요? 살인이죠. 살인. 훈구 살인할 때 살인입니다. 훈구와 대척점에 있었던 살인들. 두 세력 간의 싸움이 4번에 걸친 뭘로 나와요? 사화로 나와죠. 자, 4대 사화는 내용과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무호, 갑자, 둘 다 연상대 때입니다. 기묘, 중종대 때죠. 을사, 명종, 즉위하자마자. 이건 이제 사초 문제 때문에 터졌죠. 조의제문. 이건 뭐죠? 윤씨, 어머니 윤씨, 연상군, 폐비 사건 때문에 터진 거고요. 조광조 개혁 정치가 발단이 된 거고요. 이거는 왕위 계승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1. 친원 세력으로, 권문 세력이죠. 고려말. 2번은 정방을 설치하고
정방은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했던 인사권 장학기구예요. 자, 3번은 골품제도에 대한 얘기죠. 4번은 주로 언관직에 진출해서 훈구파를 편하였다. 이거죠. 언관이라고 하는 건 뭘 언관이라고 하냐면은 말씀 원자예요. 관직, 관리입니다. 말하는 관리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관리들. 어딜 얘기하냐면 삼사입니다. 삼사. 그럼 왜 살인들이 삼사를 통해서 등장했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정종 나오죠. 그 다음에 태종이 나옵니다. 이방원이 아까 봤던. 그 다음에 세종 나오죠. 그 다음에 문종 나오죠. 단종 나오죠. 세조가 나오죠. 세종의 아들 아닙니까? 문종과 세종은 형제죠. 근데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니까 세조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근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종 나오죠. 그 다음에 성종이 나옵니다. 이때 살인들이 뭐를 통해서 삼사, 언관직을 통해서 중앙으로 처음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살인들은 누구냐면은 조선 건국 과정에 보면은 고려 말에 신진 4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진 4대부들이 혁명파 4대부하고요. 그 다음에 온건파 4대부 나눠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혁명파 4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조선을 건국해가지고 쭉 유지를 해 오고 있었을 때에 바로 얘네들은 전부 다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고요. 제야에 칩거라고 있었잖아요. 자, 특히 이제 세조 즉위 이후에 단종을 치고 세조 즉위 이후에 이 역성혁명파 세력들이 훈구파로 성장합니다. 세조의 즉위에 공훈을 세운 구세력. 그래서 훈구예요. 그 구세력은 누구예요? 얘네를 얘기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세조를 왕위에 앉혀놓고 세조 이후에 얘네들이 정치 경제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굉장한 비리를 많이 양산했어요.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 연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성종제 때 가서 얘네를 좀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야에 칩거에 있었던 누구를 살인들을 어디를 통해서 삼사를 통해서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사를 통해 등용했던 살인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누구 훈과의 대립이 뭘로 4번에 걸친 사화로 나왔다. 그래서 사화는 살인들이 그러니까 훈구 살인할 때 살인들이 화를 당했다. 피해를 봤다. 그래서 사화라고 일하죠. 무어사화는 사초 문제 때문에 됐다. 그래서 사초할 때 이 사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네 번째 주로 언관직에 진출해서 훈구파를 비판했고요. 살인이죠. 5번 성주, 장군, 신라 말 지방호족들의 명칭이었어요. 그렇죠?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장군,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에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은 조광조의 절명시입니다. 유언시예요. 조광조. 이건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도 이 사료가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4대 사화 중에서 중종대 기묘사화예요. 조광조 개혁정치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조광조와 관련이 없는 거 이렇죠. 1번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했고 왕과 신학 학술을 토론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연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다. 그것이 결국 기묘사화의 원인이 됐던 거 아닌가요? 세 번째, 조의제문으로 인해서 사화를 당했다.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 이거는 사초 문제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연산군 4년에 일어났던 뭐예요? 무오사화였었어요. 도교 및 민간신앙을 폐기하였다. 왜요? 살인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조선을 숭배했던 그러한 의식을 가진 그런 인물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교, 민간신앙은 다 이단은사다 그렇죠. 그래서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뭐를 없애요? 조광조 때, 개혁정치 때 소격서가 있었죠. 소격서를 폐지하는 등 이런 개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5번 우리나라 최초로 향약을 시했다. 근데 이 향약은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냐 아니면은 친족 단위의 향약이냐 이거예요.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 아니라 친족 단위 향약입니다. 근데 결국 김효사화로 제거됐죠. 그래서 조광조가 추구했던 친족 단위 향약은 결국 실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황, 이이 등에 의해서 지역 단위 향약으로 확산이 돼요. 16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이황의 뭐 예안 향약이라든가 이의 서원 향약, 파주, 뭐 해주 향약 등 이런 지역 단위 향약으로 실시가 됩니다. 근데 조광조는 지역 단위 향약보다는 뭐를 친족 단위 향약 실시를 지향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광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나인데 가는 지금 뭐 김효은이가 나와 있고요. 심의겸이 나와 있습니다. 붕당 정치 때 김효은을 중심으로 했던 동인과 그 다음에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던 서인이죠. 그래서 가가 지금 동인에 대한 얘기고요. 밑에서 넷째 줄이죠. 심의겸의 세력을 뭘 한다? 서인이란다. 경복궁 동쪽에서 살았어. 누가? 김효은이가. 이게 동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의겸은 경복궁 서쪽에 서쪽 정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인이다라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선제 보면은 1번, 2번은 즉 동인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3번, 4번은 서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술한국, 숙종대 때죠. 갑술한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서인입니다. 서인. 이 숙종대 때에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에서 세 번에 걸친 한국이 나오죠. 1680년 경신년, 1689년 기사년, 1694년 갑술년 이렇습니다. 경신한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가죠. 서인이 남인의 처벌 문제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죠. 기사한국은 서인에서 다시 누구로 넘어와요? 남인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그 숙종의 그 원비가 인연왕후죠. 자식이 없으니까 장옥정, 장희빈이죠. 장희빈과 사이에서 아들 낳았죠. 걔가 이제 숙종 다음에 경종입니다. 걔의 세자책복 문제 때문에 터진 거죠. 다시 이제 갑술한국은 남인에서 또 누구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인연왕후 복위 과정에서 복위를 추구했던 서인과 복위를 저지했던 남인과의 싸움에서 서인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경신한국을 통해서는 서인이, 기사한국 남인이, 갑술한국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갑술한국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서인이지 동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2번 이 성호는 서인입니다. 이황 계열이 동인이에요. 동인. 자, 세 번째 인조 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했다. 누군가요? 서인이죠. 광해군을 치고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죠. 서인. 자, 네 번째는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 것은 동인에서 남부로 나눠지죠. 서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신한국 이후에 남인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 온건적인 소론과 윤증, 강경,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던 노론. 그래서 노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5번은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이거 우리가 호락 논쟁이라고 그래서 문화사에서는 많이 나오죠. 호파와 낙파 간의 논쟁입니다. 이거는 노론 내에서 일어났었던 호파. 기호 지방에 살았다 해서 호파. 서울 낙산 밑에 살았다 해서 낙파. 그래서 호파와 낙파 간의 사상 논쟁을 뭐라고 하죠? 호락 논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호파는 기호지방 충청도에 살고 있었던 노론이요. 시골에 짱 박혀 있으면서 정통, 철두철미한
성리학만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낙파 있죠. 이 낙파는 도시적 분위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파는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인물성, 같다 다르다 이론을 제창하고요. 낙파 있죠. 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이론이죠. 이거는 같다. 동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으로, 이거는 청의 학문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뭘로? 북학론으로 계승이 되죠. 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호파와 낙파 간의 논쟁은, 호락 논쟁은 노론, 집권 노론 내에서 일어났던 사상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은 3번이 붕당의 서인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다음 서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처음에는 백운동선, 중종대 때에 풍기군수로 갔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웠던 서원입니다. 이게 명종대 때의 이황의 건의로 소수손으로 사익이 됩니다. 사익선은 국가가 토지, 노비, 하여튼 모든 걸 면세, 면역 이런 모든 걸 지급했었던 서원을 뭐라고 그래요? 사익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최초의 사익선이었다. 맞죠? 사익이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하사했다는 겁니다. 뭐를? 액자를 하사했다. 편에 왕이 직접 써서 하사하는 거죠. 이런 서원은 면세, 면역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 강좌로 칠제를 뒀다. 국학칠제. 이는 고려시대 때 국립대학 국학칠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헌공도라고 불렸다. 문헌공도라고 불린 것은 최충의 학당, 이거를 이제 부지학당을 문헌공도라고 했어요. 4번은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다. 이는 고려의 국립대학이죠. 국장입니다. 그래서 유학부에서는 3품 이상, 5품 이상, 7품 이상에서 각각 국작, 대학, 사문학. 기술학부는 7품 이하의 관리나 평민의 자제들이 율, 서, 산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고려의 국립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양연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두었다 했습니다. 이 양연고 역시 여기 봅시다. 예종대 국학칠제와 함께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 양연고를 설치합니다. 1년에 이런 것들은요. 고려시대 때 사학이 융성하면서 관학이 위축되니까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1년의 대책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학, 융성했다는 사학이 최충의 구지학당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강홍립이가 나와 있습니다. 광해군이죠. 명나라가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동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후금이 차지하고 있었던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때 광해군이 북인 정권이죠. 강홍립을 중심으로 해서 약 13,000명을 보내요. 이때 강홍립이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노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선 광해군대 때 시책이에요. 선조 다음에 외란 다음에 광해군이 등장해서 광해군대 대외 정책이 어떻게 나오죠? 양다리 걸치는 이른바 중립외교로 나오죠. 그 중립외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강홍립이를 중국 명나라에 파병한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북인 정권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광해군의 업적이거든요. 1. 한영천도. 누군가요? 태조죠, 태조. 조선이 1392년 조선이 개창이 됩니다. 어디서? 개경에서. 고려 수도 개성에서 개성 수창궁이라고 있어. 궁궐 이름입니다. 경복궁 그러듯이. 수창궁에서 이성계가 이제 선양 형태로 왕이 올라요. 그럼 이제 1394년에 남경길지설에 입각해서 풍수지설에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정종대 때 가면은 1차 왕자에 난 이후에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바로 다시 개경으로 재천도를 해버려요.
이방원이가 등장한 다음에 개경이 다시 어디로? 한양으로 재천도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성계의 한양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하고 거리는 멀고요. 2번 경국대전 반포. 아까 말씀드렸죠. 경국대전 반포. 누구죠? 성종대 때 경국대의 반포가 됐고요. 초계문신제, 정류협적이죠. 영조와 정류협적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처음 설치했다. 태종 이방원대 때. 이방원대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고요. 이건 이제 연산군대 있죠. 이 연산군대 때 가면은 신문고를 없애요. 다시 영조 때 가면은 신문고가 부활이 됩니다. 이때는 평조관할이에요. 그러면 태종대 때 신문고는요. 형조관할입니다. 경기도의 대동법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광해군대죠. 1608년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광해군대 때 5번이 업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을 얻는 것은 자, 가. 밑에 둘째 줄 보면은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걱정. 명종대 때 임꺽정이 난이랍니다. 그 임꺽정을 얘기하고요. 명종. 나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죠? 조선 후기 순조 때요. 1811년이죠. 다는 만적의 봉기입니다. 최충원의 산호요. 고려 무신정부 때죠. 자, 1번 가.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있다. 이거는 진주 밀란이에요. 또 백건당의 난이라도 그러죠. 임술년에 일어났다 해서 이때 1862년에 일어났던 밀란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임술밀란이라고 그래요. 2번 지배층의 수탈과 서북민 차별이 봉견이 있다. 이거 홍경래 난의 원인이죠. 거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 이제 홍경래 난인데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했다. 홍경래 난하고 천주교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네 번째 답은 고구려 부흥을 꾀하며 일으킨 자가 있다. 이거는 뭐 무신용어 때문에는 최강수의 봉기가 있었어요. 최강수. 서경에서.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안승을 받들고 바로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고구려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만적의 봉기입니다. 5번은 순서대로 배라면은 다가 가장 빠르나요? 무신정권. 그 다음에 나죠. 나가 지금 뭐죠? 가가 되는 거죠. 가가 명종대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라면은 다, 가, 나.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가하나의 주장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효종대 때 가하나가 지금 예속 논쟁이에요. 현종대 때 예속 논쟁이죠. 그러니까 현종대 예속 논쟁이라고 한다면은 잠깐 봅시다. 현종 앞에 왕이 누군가요? 현종 앞에 왕이? 효종이죠. 그 효종 앞에 왕이 누구예요? 인조죠. 우리가 붕당 정치가 아주 잘 진행됐다 했을 때의 요 세식입니다.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하는 형태예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복림대군입니다. 호란 이후에 형 소현세자랑 같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와서 소현세자가 귀국 2달 만에 죽고요.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 효종으로 이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현종대 때 와서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 조대비, 자의대비입니다. 성이 조씨예요. 그래서 조대비라고 그래요.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놓고 현종대 때 2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일어났다. 효종이 죽었을 때 1차 예송 논쟁이 기예송이에요. 그게 가본 자료고요. 2차 예송 논쟁은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에 터졌던 갑인예송입니다. 기예송대 때는 서인, 조대비의 상복을 몇 년 입히자? 1년만 입히자. 중국 황제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동네, 얘가 똑같다. 천하 동네 이렇죠. 천하의 얘는 같다. 그렇죠? 근데 남이는 3년
상복 입을 걸 주장합니다. 현실론이고요. 가빈의성은 1674년이에요. 이때 서인은 9달,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1차 기해송 때는요.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효종이 죽었을 때 조대민은 상복을 1년 입었어요. 2차 가빈의송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학에서 비롯되었던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요. 자, 1번. 그러면 이러한 지금 이 주장, 예속 논쟁이 이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왕이 직접 나서서 환국을 주도해서 예속 논쟁이 나왔다. 환국 정치라고 하는 거 아까 서두에 나왔었죠. 현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숙종. 그 다음에 경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죠? 정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숙종대 때 환국 정치가 나옵니다. 경신, 기사, 갑수란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속 논쟁의 다음 얘기지. 예속 논쟁이라는 게 배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X. 2번.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의 세력이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붕당 정치가 잘 진행됐던 시기란 말이에요. 왕권 강화와 신권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자, 여기서 서인은 왕권보다는 신권 강화를 주장하고요. 남인은 왕권 강화를 제청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 외에는 서인 입장은 다 동등하다 이런 입장이고, 남인은 무슨 소리냐? 왕권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 쪽이라면 남인, 신권 강화 쪽이란다면 누구? 서인이에요. 자, 4번. 효종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 효종이 장남이에요, 차남이에요? 차남이죠. 차남인데 무슨 3년, 1년 입힐 수 있느냐? 원래 왕이 죽잖아요. 왕실의 예약에서 왕이 죽으면은 상복을 3년 상복을 입어야 돼요. 왕비가 죽죠. 왕비가 죽으면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1년. 그럼 당연히 기해송대 때는 3년 입어야 돼. 조대비는. 그치? 왕이니까. 근데 남인은 서인은 1년만 입히자. 왜? 효종은 장남도 아니고 차남인데 무슨 3년이냐? A상 1년만 입히자는 거예요. 근데 남인은 현실론적 입장에서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무슨 소리냐?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3년 입혀야 된다라고 3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되고, 이게 1659년에 기해년의 기해성이에요. 가빈의성은 1674년이야. 이거는 효종의 부인 인산왕후가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서인과 남인 간의 예속 논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는 차남의 마누라인데 무슨 1년 입히냐? A상 9달만 입히자는 거고, 남인 입장에서는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1년 입혀야 한다. 이때 남인의 1년이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효종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냐 아니냐 뭐 이거죠. 5번, 예약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예속 논쟁에 대한 사건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이 숙종계 때 얘기로서 예속 논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12번.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김효원, 심의겸, 선조 때 방금 앞에 문제 하나 있었죠. 2조 전량직 문제를 놓고 바로 붕당, 즉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그 상황입니다. 1번.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했습니다. 이거는 을사사화예요. 4대 사화 중에서 아까 나왔었죠? 이 을사사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터졌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의겸, 서인이죠. 심의겸 쪽에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왕, 조식의 문인들이 가난하다. 심의겸은 서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서경덕, 이왕, 조식은 동인계열이죠. 동인계열입니다. 세 번째, 이 성원은 앞에 나왔죠. 서인계열이에요. 서인. 자, 이 성원의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했습니다. 이와 성원 등은 서인입니다. 양쪽 모두 비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4번 이 사건 이후 살인을 중심으로 정치 학문적 견해 차이에 따른 붕당 정치가 나타났다. 동인과 서인으로. 맞죠? 2조 전랑기를 계기로 훈과 살인의 붕당 정치. 붕당 정치는 살인과 살인이에요. 그죠? 사화가 풍고와 누구? 사화가 승고와 살인 간의 싸움에서 사화가 일어나고 살인과 살인에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붕당 정치죠. 당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기를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자 명량대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렇죠? 누구죠? 난중일기의 저자 이순신이죠. 선조 때. 그러면 이순신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1번 행주대첩 권율, 2번 평양성 탈환. 이건 조명연합군 얘기합니다. 조선과 명나라, 그러니까 조선의 남인의 유성룡 부대하고요. 명나라 이효성 부대가 의주에서 연합을 하죠. 내려와서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3번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 이순신이죠. 충주 탕금대 전투 신립장군이죠.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의주로 몽진하게 된 도망가게 된 기회가 됐던 거죠. 탕금대 전투 신립 한강상류입니다. 충주. 자 5번은 홍의장군 누구죠? 곽재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얘기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에 묘사와 관련된 외교 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외란 이후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보냈던 뭔가요? 통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 12차례에 걸쳐서 갔던 통신사죠. 옳지 않는 것은 1번 1811년 이게 12차 통신사예요. 마지막 통신사죠. 2번 일본의 정한론을 잠재우는 데는 기여하였다 했습니다.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내부의 한반도 정벌론을 뭐라고 그래요? 정한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뭐 하자는 거죠? 정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흥선대원군 그 시기, 집권 이후에 등장했던 내용인데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나온 건 아니죠. 일본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언제 집권하나요? 1863년에서 73년이죠. 요 시기 때 일본 내에서 나왔던 거예요. 정한론이 대두가 됐는데 이건 물론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내내 일본에서 조선에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편지도 쓰고요. 여러 가지 곡물도 가지고 짊어지고 와서 갖다 바치고 왕 한번 얼굴 보고 또 얻어서 가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얘기합니다. 대원군 집권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입헌 군주제 개혁 이후에 조선에 대한 그동안의 A를 깡그리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식도 안 갖추고 곡물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낑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서 얘네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나왔던 겁니다. 정한론. 정한론하고 이제 통신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3번 일본의 막부가 에도막부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목적도 있었고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국학운동입니다. 다시 간다면 일본이 국학운동, 국학은 지네들 국어와 국사를 얘기합니다. 국학운동이라고 한다면 조선 통신사에 의한 조선의 문물을 이제 그만 받아먹고 우리 걸 연구하자라고 하는 일본 내에서의 국학운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학운동의 흐름 속에서 1811년 12차 통신사는 일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대마도에 와서 여기서 일을 보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마지막 12차 통신사란 말이에요. 자, 5번. 외교 사절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맞지요? 요즘에 한류죠, 한류. 한류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관련이 없는 거 옳지 않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가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효종네 때입니다. 효종.
광해군대 때 중립외교가 있었죠. 그죠? 인조 반정으로 1623년 축출이 되고 북인 정권, 서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인이 같이 동참한 궁당 정치가 효종, 현종까지 간다고 그랬죠. 인조 때 광해군대 중립외교를 바꿨죠. 친명, 배금으로 바꿨고요. 친명, 배금 정책의 결과 두 번에 걸친 호란이 일어났고 호란의 책임을 져야 할 서인이 이 효종대 때의 호란 이후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을 어디를 중심으로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었습니다. 오늘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5분의 박스 안의 내용은 북벌, 청정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종대 때 사실로서 1. 병자호란, 인조죠.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에 걸친 청묘, 병자호란. 나선정벌은 효종대 때입니다. 나선은 어디예요? 러시아의 음역입니다. 러시아의 음역이죠. 나선정벌은 어떤 배경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외란 이후에 외란과 호란 이후에 얘가 이제 요한이니까 얘가 중국입니다. 중국 명나라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후금이죠. 후금. 후금이 요동 지방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광해군대 때 중국의 광해군대 때 원병을 요청해 가지고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강홍립을 보냈잖아요. 13,000명을. 근데 조명연합군이 편성해서 요동을 치러 갔다가 부차 전투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강홍립이는 광해군의 말대로 광해군의 명대로 후금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대 때 유독 후금 정세를 잘 꿰찰 수 있었던 것은 후금에서 누가 강홍립이가 광해군의 바로 대외 안테나 역할을 해줬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1603년 인조 반정으로 물러가고 인조가 지겠습니다. 인조 때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면서 후금의 두 번에 걸친 침략이 뭘로 나왔어요? 호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친 호란은 잘못된 서인의 대외 정책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서인이 져야 되는데 효종대 때는 호란 이후에 효종대 때 서인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것이 뭐로 나온 거예요?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벌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러시아가 남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신관계를 맺은 청과 조선과의 관계에서 청이 조선에 군대 파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변급 1차, 변급 2차, 신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나선정벌이 단행이 돼서 러시아 남진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효종대 때 나선정벌이에요. 자, 세 번째 기해송. 기해송이나 아니면은 가빈해송 다 누구 때? 현종대 때 나온 거죠. 환국정치는 숙종대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경신, 기사, 갑수단국이죠. 훈련도 가면 선조 때입니다. 외란 도중에 설치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효종엽적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간 누구냐 그랬죠. 내용을 보면은 광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넷째 줄 보면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니 그렇죠. 인조 반정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중립외교와 인조 반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살제입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들 죽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계모, 광해군의 해모, 인목대비예요. 인목대비. 그리고 살제, 동생들 죽였어요. 형제들. 광해군에 친형이 있습니다. 이매군이 있고요. 이매군. 그 다음에 광해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어요.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인목대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형 영창대군 죽여요. 어머니 유폐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폐모살제라고 그래요. 유교적인 질서에 어긋난 정책이에요. 또 대외적으로 중립외교 이것이 인조 반정 서인이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서인의 1623년 인조 반정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해군대 때 얘기입니다. 1. 기억, 북벌, 청정벌 방금 말씀드렸죠. 효종. 이관의 난을 진압한 것은 인조 때입니다. 이관은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인데 이 인조 반정 이후에 1624년에 난이 일어나죠.
논공행상의 불만을 품고 일한단입니다. 진압을 하죠. 그리고 진압을 했지만 이 난을 주도했던 무리들이 후금으로 들어가서 조선의 침공을 종용을 하는 겁니다. 광해군이 있었을 때는 중립에 있는데 인조 즉위 이후에 친명 배해군으로 바뀌었다. 쫓겨난 광해군이 다시 복위가 되면은 니네 후금하고 친선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1차 정묘호란의 원인이 됩니다. 1627년이죠.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디귿,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광해군대죠. 리을, 경기도에 공납에 배달 시장하자는 대동법 시행, 역시 광해군대입니다. 숙종제 때 가서 전국적인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근세 경제사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치사에 관련된 문제죠. 근세 경제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